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강의는 모의 시험 강의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을 두세 달 정도 앞두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제 모의 시험과 같이 문제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쓰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그것을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첨삭이 이루어지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되는 부분은 우리가 앞에 오늘 처음 했듯이 앞에 B형, C형 이렇게 해서 A형, B형 이렇게 해서 2교시, 3교시에 해당되는 시험, 원래는 교육학이 앞에 있는데 그걸 빼고 2교시, 3교시에 해당되는 시험을 치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첨삭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 강의는 전체 9번 하도록 진행이 되어 있고, 추석주에는 강의가 따로 없습니다. 그때 올라오기가 힘들어서 대신 그때는 다른 자료로 이렇게 해서 대체를 할 테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답을 문제를 풀고 스스로 채점할 수 있는 형태로 2주차에는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2주차가 아니고 그 추석이 있는 주 그때는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하고, 그래서 그 주는 포함되지 않고 전체 9주 부분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험을 치게 되면 매회 하지만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앞 시간에 먼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시험 한번 쳤으니까 그걸 했는 부분을 바탕으로 첨삭을 하는 형태로 첨삭했는 부분을 먼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을 치는 형태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답안 쓰기를 할 때 그게 미리 설명을 듣고 시험을 치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1회 시험 친 부분을 바탕으로 다음 주만 그렇게 합니다. 2주 2주차에는 답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시험을 칠 테니까 2주차에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바뀌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부분 보시면 우리가 A형, B형 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와 자료 함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보면 국어교육 1번 부분인데, 우리가 1번은 대화의 원리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해마다 이렇게 걸러가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일부 적용이 되어서 문제가 나왔고, 또 대화 원리 중에 체면 유지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 시험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 부분과 관련해 시험에 안 나온 부분이 뭐냐 하면 대화의 원리 중에 순서 교대의 원리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내용에서 나와 있는 순서 교대 자체보다도 우리가 문제 부분에서 여러분이 그 뭐냐 하면 항상 자료도 함께 제시가 되는데 여기 문제 만들었을 때 그 문제 자체보다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답을 쓰고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문제에 담겨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지식을 내가 이런 기회에 완전하게 파악한다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더라도 전체 덩어리가 큰 부분인데 그 중에 문제를 내면 2점 또는 4점 이렇게 내면 부분밖에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함께 공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번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 보면 은주와 담비가 대화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여기서 보면 순서 교대의 원리라고 할 때 순서 교대를 하게 되면 언어적 표현으로 하는 부분, 순서 교대에서 보면 그걸 드러내는 부분으로 언어적으로 직접 말로서 언어적으로 제시하는 부분, 여기서 보면 명령하거나 혹은 지시하거나 제안하거나 하는 형태로 말로서 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비언어적 표현이다 라고 할 때 이 비언어적 표현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눈짓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손짓이라든지 동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부분과 비언어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와 관련되는 내용이 첫 번째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따르면 화자는 다음 화자를 선택하여 직접 호칭을 한다. 호칭을 해 불러서 뭘 하는가? 불러서 이렇게 말해보라라고 명령을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제안을 하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 호칭을 하거나 무엇과 같은 신호를 보냄으로써 말할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 여기서 무엇과 같은 부분,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비언어적 표현인데 거기에 참고 부분에 제시되어 있죠. 표정, 손짓, 고갯짓, 몸짓, 시선, 억양 등의 이런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비언어적 표현. 그리고 여기 해당되는 게 이제 직접적으로 호칭을 하거나 말로 하는 경우가 있고, 언어적으로 해서 이제 너가 말해봐라, 아니면 너는 의견이 어떻냐 라는 식으로 해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말할 때는 명령이 되거나 이런 지시가 될 수 있고, 친구끼리 말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제한이 되거나, 어쨌든 누구를 부르면서 직접 말로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표정, 손짓, 고개짓, 몸짓, 시선, 억양 등의 이런 비언어적 표현. 그래서 종합하면 비언어적 표현, 기억에 담길 다양한 사례를 포괄하는 적절한 용어.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표정, 손짓, 고개짓, 몸짓, 시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포괄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비언어적 표현이다 하는 점.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 같은 신호를 보내면서 말하는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 또한 청자는 화자의 말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며, 여기서 보면 교체 적정 시점, 교체 적정 시점에 따라서 자신이 어느 시점에 말해야 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순서 교대의 원리, 교체 적정 시점, 그다음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고, 그 아래 보면 설명이, 뒷부분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 문제 부분으로 관련되는 부분으로 여기 우리가 보면 대화의 원리 부분에 문제로 여기 두 가지가 미리 제시가 되어 있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답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서 교대 원리 부분에 보면 순서 교대와 관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4페이지에 넘어가면 맨 아래쪽에 순서 교대를 위해 사용되는 방법, 언어적 신호, 질문 요청, 지시 대안 등을 하면서 다음 화자의 이름을 부른다. 4페이지 부분인데 4페이지 4번 부분, 4페이지 4번의 언어적 신호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어떤 단언적 정보를 제시한 후에 다음 화자의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이게 언어적인 신호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지시하는 것이 있고,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하는 것이 있다 하는 부분. 그래서 그게 포괄하는 부분이 비언어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 순서 교대 보면 그게 뭐더라 라고 하는 이런 예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게 뭐더라 라고 하면 이 부분의 경우에 혼자 아직 좀 더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때는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화자의 발화를 보통 우리가 그게 뭐더라 하면 생각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형태, 이런 경우에도 순서 교대와 관련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순서 교대 원리 유의점 부분에서 보면 순서 교대의 원리에서 힘이 있는 자가 대화를 독점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통 보면 혼자 막 대화를 독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대화 참여자는 대화의 진행 방향과 순서 교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또 적절한 말 차례 권리를 가져야 한다. 말할 수 있도록 현재의 화자, 현재 말하고 있는 화자는 말 차례 중간에 있는 자신의 발화가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야 하고, 내가 아직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야 하고, 말 차례가 끝났을 경우에는 비언어적 신호나 언어적 신호를 다른 참여자에게 보내야 한다. 그래서 누가 이제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받아서 말을 해야 한다. 그럼 다음 화자를 지목하는 것도 이렇게 고려해야 하고, 또 대화 진행의 책임 있는 사람이나 그 자리에 가장 비중이 높은 사람은 말살이 순서를 배당하는 발화를 하여 적절한 순서 교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대화 진행의 책임 있는 사람, 중심이 되는 인물이 있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좀 지위가 높거나 이런 인물들은 뭐냐면, 그 부분에서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기면 누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칭을 하거나 해서 대화를 이어가도록 한다. 그 다음 또 순서 교체 적정 시점에서는 대화의 주체나 대화 참여자의 신분이나 지위 등 사회적 역할에 따라서 말차례 선택의 우선권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 말차례 부분에서도 대화 참여자 신분 아니면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서 그 적절하게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다음 순서 교대 규칙 그건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순서 교대 원리 부분이다 라고 해서 그 예가 적용된 부분으로 문제를 냈는데, 그래서 순서 교대 원리가 최근에 거의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 유일하게 좀 비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하는 의미로, 그래서 그 자료와 함께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원리들은 이론적 자료 부분이 함께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본 화법의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1번 부분이고, 그 다음에 2번 아래 작품을 읽고 작성 방법에 맞게 답하시오. 가의 경우, 나의 경우, 가의 경우 이상의 가정, 나의 경우에 서울에 사는 평강공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상의 작품 중에서 우리가 소설은 많이 나왔는데 시가 나온 적이 없다라고 해서 제가 거울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그 다음에 뭐죠? 그 까마귀가 나온 오감도, 이런 작품들이 우리 책에 4편이 주로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갈아 가면서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 비중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가정이라는 작품인데 경제적으로 무능한 가장이 느끼는 자책감, 소외감 등을 드러냈습니다. 나의 경우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자본주의 사회 현실 속에서 가난한 신혼부부가 그 산동네에 살지만 서로 사랑을 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드러낸 시입니다. 두 가지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나는 각각 무언가 결여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각 가정이 처한 위기와 그 원인은 무엇이고 오늘의 독자 입장에서 각각 어떤 문제 해결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제가 이 부분을 작년에 시험에 냈는데 작년에는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작품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가 바꾸어 가면서 냅니다. 작품들을 이렇게 또 중요한 작품들인데 빼버릴 수는 없고, 작년에는 여기에서 보면 가난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문제로 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바꾸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가난은 각각 무언가 결여된 상황이다. 결여된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밑줄 친 기억을 아래 조건에 맞게 가장 잘 표현한 부분을 작품에서 한 가지 찾아 제시하라. 보기에 밑줄 친 기억 부분인데 결여된 상황인데 그게 뭐냐, 직접적인 내용을 역설에 의한 표현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이면서 직접적인 내용이면서도 뭔가 역설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결여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역설로 이렇게 표현한 부분, 그게 뭔가, 직접적인 표현이어야 한다. 만약에 이 부분이 직접적인 부분이 아니면 전기가 나가도 좋았다, 우리는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가 나가도 좋다, 이것은 뭐냐, 이게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전기 나가면 안 좋은데 좋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답이 될 수 있는데, 직접적인 내용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뭐가 되는가, 시에서 제시된 부분에서 보면 가시에서 제시된 부분에 보면 없는 것이 많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가 아니고 나의 경우, 나의 일행 끝부분에 동짓달에도 치자꽃이 피는 신방에서 신혼일기를 쓴다. 없는 것이 많아, 없다 많다 역설이 되면서 없는 것이 많다. 직접적으로 이 부분이 뭐냐면 가난한 상황, 결여된 상황, 없는 것이 많다, 이런 부분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표현한 부분을 작품에서 찾아 제시한다 할 때 없는 것이 많아, 나 작품 그 부분에 나타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결여된 상황을 드러낸다. 없는 것이 많은 상황, 가의 경우나 나 결여된 상황이고, 가의 경우 일상에서 가장 소외된 상황, 나는 산동네에 살아가는 가난한 신혼부부 삶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가난한 상황을 잘 드러내기 위해 온달설화를 차용했는데, 이러한 설화를 차용한 이유는 화자가 처한 그 상황에 대해 독자가 더욱 뭐하기 위해서, 독자가 더욱 공감하게 하기 위해서다. 공감을 얻고 감흥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말은 공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면 이 작품에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보면 시에서 과거의 작품에 있었던 내용, 그 과거 작품이라고 했을 때 설화라든지 아니면 시가나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거 작품에 있던 것을 현재에 차용한다. 현재에 차용하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차용할 때는, 현재에 차용한다라고 할 때는 뭐가 되는가? 과거에 있었던 이 부분을, 이런 과거에 있던 이 모티프를 가져오면 현재에서 뭐가 되는, 더욱더 그 사안에 더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작품 외에도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문병란 시인의 시에서 그 직녀에게, 견우와 직녀 이야기입니다. 견우와 직녀는 만남,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그 만남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남북의 만남, 시적 화자가 드러내려고 하는 현재 차용해서 시적 화자의 의도도 잘 드러내고 화자의 의도를 잘 드러낸다. 의도를 잘 드러내면서 뭘 하게 하는가? 독자가 공감하게 한다는 겁니다. 독자가 더욱 공감하게 한다. 그래, 공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보면 작품에서 이런 부분을 차용하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설화 부분을 차용했는 것이 윤동주 시인의 경우에 간이라는 작품, 거기에도 토끼전이라든지 프로메테우스 신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차용을 해서 역시 화자의 의도, 주제를 잘 드러내면서 더 공감하게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에 해당되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에 그 서정주 시인의 시에서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남꽃이라고 했을 때 수필인데 수필 속에 성남꽃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뭐냐, 거기에 성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차용을 함으로써 시인이 의도하는 주제도 잘 드러낸다. 그러면서 그게 이미 과거에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독자가 그것만 보면 쉽게 그 문제에 대해 공감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여기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공감을 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경우에는 없는 것이 많아 하는 부분이 되겠고, 두 번째 니은의 경우 공감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물질적 가치만을 중시하는 현실 속에서 이런 신혼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신혼부부가 가난해도 온달이나 평강공주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을 하며 살아간다. 이걸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2번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의 경우, 3번 문제가 있는데 3번에서 보면 아래 작품을 바탕으로 작성 방법에 맞게 답하시오 해서 3번에 보면 가의 경우, 나의 경우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향가 중에서도 보면 벌써 이런 부분에 인용 표현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사로는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 있음에 두려워 나는 가나다 말도, 나는 가노라, 나는 간다. 죽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죽는 사람이 나는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죽는 사람이 잘 없죠.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 알고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나는 간다 말도 못하고 갔는가. 그래서 이 부분이 나는 간다 말도 못하고 갔는가, 이 말은 뭐냐, 예측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강한 슬픔을 드러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 그만큼 슬픔이 크고 강하다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용 표현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가의 기억과 같은 부분으로 했을 때 여기서는 우리가 월명스님의 제망매가였고, 나에서는 충담스님 안민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민가 부분에서 이것과 같은 부분, 나는 간다 라는 부분 같은 게 뭔가, 이걸 보면 임금은 아버지이고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이고 백성은 어리석은 아이라고 하시면 백성이 사랑을 알 것입니다. 꿈틀거리며 살던 백성들이 사랑을 먹고 다스려져, 이헐 사랑을 먹고 다스려져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갈디요, 즉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겠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이 부분이 인용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갈디요, 이것이 되겠고,
그래서 이게 인용이 되는 부분. 가의 기억과 같은 부분을 나에서 찾아 제시하라 하면 기억과 같은 부분이 뭔가? 나는 간다. 이게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갈띠요? 공통적인 표현 특징. 나는 간다.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갈띠요? 할 때 이 부분은 뭐가 되는가? 대화를 인용했다. 대화를 직접 제시한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화를 그럼 왜 직접 제시하는가? 장면을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고 사실적으로 드러냅니다. 대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작품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고전시가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혹은 시에서 대화가 직접 제시된다 하면 대화 제시되는 부분은 이게 뭐냐? 극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그 장면으로 중요하거나 의미가 있는 부분, 일반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현장감을 잘 살려줍니다. 어떤 구체적 상황을 드러내면서 이게 그 대화를 통해서 현장감을 잘 살려준다. 그래서 장면을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사실적으로 드러낸다.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고 사실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말만 되다가 대화 그 자체가 직접 제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구체적이고 또 생동감 있게 전한다. 또 사실적으로 제시가 된다 하는 점, 이런 특징들이 함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직접 제시된다 할 때 인용,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시인이 그냥 이렇게 서술하는 형태가 있고 가끔 대화가 직접 인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직접 인용되는 부분은 뭐냐? 항상 좀 중요한 의미가 있거나 특징적이거나 이런 경우에 대화가 직접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은 시인의 시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머슴대길이 힘을 드러내거나 쭉 드러내다가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람이 더불어 살아야 한다. 남하고 같이 사는 세상인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대화로 제시한다든지, 실제 우리가 시에서 대화로 제시되는 부분은 아주 중요하거나 아니면 그게 핵심이 되거나 그 장면이 의미가 있을 때, 고전 시가에서도 그렇고 현대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대 시도 어떤 대화가 직접 인용이 되었다라고 할 땐 그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대화를 직접 제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화를 직접 인용하는 부분이 여기 세 번째,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겠는가, 대화를 직접 인용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국어 어문의 특질에 대해서 지도할 때 아래 빈칸 기억과 니은에 각각 적절한 내용을 제시하라 라고 했습니다. 기억과 니은에 각각 적절한 내용을 제시하라 라고 해서 우리가 문자를 분류하는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고, 영어와 국어는 그래도 음소 문자다 하는 점까지 제시가 되어 있고, 음소 문자인데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국어의 경우에는 자음 부분에 우리 국어가 영어와 비교해 보면 국어는 자음 부분에서는 첫째 마찰음이 적다. 마찰음이 적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찰음이 적은 형태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파열, 파찰음의 경우에는 삼지적 상관속이다 라고 해서 예사소리, 대은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해서 파열음, 파찰음이 이런 특징을 보여준다 하는 점이 우리 중요한 특징이고, 그 다음에 모음의 경우에는 국어 모음, 영어 모음은 몇 개가 있습니까? 영어 단모음은 5개입니다. 영어 단모음은 5개인데 국어의 단모음은, 국어는 단모음이 10개이다. 단모음 10개로서 단모음이 많다. 단모음 10개로 많음. 단모음으로서 이렇게 많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국어의 경우에 모음, 자음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언어도 이렇게 어떤 소리도 잘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물론 국어에도 영어에 있는 어문 중에 마찰음 중에 일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찰음을 이렇게
그날의 언어에 받아들인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AI 시대에서 가장 이상적인 언어가 뭐냐면 한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가장 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하다라고 해서 장점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어의 경우에 또 특징적인 면이 뭐냐 하면 특성 중에 어문자질 문자이다. 요건 자음 모음의 특징이고 국어 중에 음소 문자 중에서도 어문자질, 어문에 각각 자질이 부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문자질 부분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기역 부분에 획을 더해서 가획을 해서 기역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회기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갔는가? 기역에 획을 더해서 거셈 성질이 들어가 있다. 거셈, 기역에서 거셈의 성질이 들어가 있다. 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디귿에서 티엇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가획의 원리 이런 부분에 의해서 뭐가 되는가 하면 어문 자질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기역에서 또 상기역으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를 더 붙이면 이게 병서가 되면서 같은 위치에 소리 나면서 병서가 되면서 여기서는 거셈의 성질 여기 된소리의 성질 이런 부분이 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서 영어와 달리 국어는 어문자질이 갖춰져 있는 그런 문자다라고 해서 영어보다 더 발달되었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영어와 달리 모음 부분에서는 뭐냐? 단모음이 많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음소 문자이지만 영어와 달리 어문자질 문자 훈민정음에 나타난 다음 내용 기역은 기역에 비해 성출초려 소리는 소리가 크다. 고로 가획이 바로 뭐냐 어문자질을 표시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획을 더하게 되면 소리가 초려하다 하는 것은 강하다는 겁니다. 소리가 크고 강하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는 니은에서 디귿, 디귿에서 티읕, 미음에서 비읍, 비읍에서 피읍, 시읒에서 지읒, 지읒에서 치읒, 이응에서 여린 히읗, 여린 히읗에서 히읗 그로 인해 가획 지의는 똑같다. 가획하는 의미 소리값이 뭐냐 강해진다는 겁니다. 소리값이 초려해지는 것은 다 똑같다 라고 해서 이렇게 어문자질 부분을 어문을 창조하고 그 자질을 다 설명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문자질 문자 하는 것도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소 문자 중에서도 어문자질 문자다. 그 다음에 자음 중에는 마찰음이 적지만 파열, 파찰음, 삼지적 상관속을 이루고 있다. 모음의 경우 단모음이 있다. 사용될 때 보면 우리가 국어에서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국어에는 어두나 어말의 자음군이 없다 하는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문 특징이 아니고 사용이 될 때 어두, 어말의 자음군이 없다. 영어에는 어두나 어말의 자음군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4번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5번 넘어가서 아래 작품을 바탕으로 작성 방법에 맞게 서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 부분은 제가 이거 그대로 안 바꾸고 그대로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설화에서 소설화가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설화에서 소설화가 되는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가장 그 대표적인 작품이 뭔가 이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구토설화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수군가 혹은 토끼전 이어질 때 가장 대표적인 그런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토설화, 수군가라고 했을 때 가와 나를 설화의 소설화라는 과제에 따라 교수학습할 때 나 작품, 나의 경우 전체를 고려한다라고 할 때 조선 후기에 소설화되면서 변화된 요소를 두 가지 제시하라. 가 부분을 나에서 나 작품 전체로 고려를 할 때 소설화되면서 변화된 요소가 뭐가 있는가. 그래서 설화가 근본이 되는데 설화 그 자체가 소설은 아니죠.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덧붙거나 강조가 되어서 소설이 되었다. 그러면 조선 후기에 소설화되면서 변화된 요소가 뭔가 라고 해서 거기에 답을 제가 5가지 부분으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면 다 맞는 답인데 이것도 역시 문제를 통해 여러분이 세부 내용을 정리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제시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개인 간의 갈등이 중심이다. 가에서는 개인 간의 갈등이 중심이다 라고 한다면 나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갈등을 중심으로 제시했다. 여기서는 가에서 보면 이게 용왕이라고 하더라도 지배층의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지배층이 위력을 행사한다 이런 의미는 용왕의 딸이 앓고 있다 라고 했고 그게 두드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경우에는 용왕이 앓고 있으면서 여기서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경우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갈등을 중심으로 제시하여 지배층에 대한 비판과 서민층의 승리 앞에서 나의 경우에 보면 가의 경우에 토끼가 서민이다 이런 의미가 크게 부각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작품에 들어오게 되면 나의 경우에 보면 지배층 피지배층의 갈등, 그래서 피지배층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는 서민이 지혜를 써서 꾀를 써서 승리하기 때문에 뭐라는 겁니까? 바로 지배층의 그런 문제점에 대한 착취에 대한 서민층의 승리, 이런 주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더 부각된다 하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가에서는 인물 간의 갈등이 크게 강조되지 않는데 나는 인물 간의 갈등 및 사회 모순과의 갈등을 복잡하게 해 사건의 긴장감과 흥미를 서술했다. 여기서 보면 가는 도중에 돌아옵니다. 가의 경우 거북의 등에서 가는 도중에 돌아옴으로써 용왕을 직접 만나거나 위기에 처하거나 이런 것이 적은데, 그래서 단순히 거짓말에 대해서 거짓말로 대응을 하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라면 나에 오면 인물 간의 갈등이나 또 사회 모순,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배층이 서민들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것, 지배층의 생명을 위해서 서민층은 희생해도 관계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갈등도 부각되었다. 가가 서술리주 간단한 전개라면 나는 대화를 통한 구체적 장면의 제시, 고사의 인용, 장면의 극대화 등을 통해 서술 방식을 달리하여 독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내용이 전달되고 있다 하는 점. 그 다음에 네 번째, 작자층의 주체적인 의식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 작자층이 누구냐? 민중이라고 할 때 주체적 의식이 드러나지 않는데 민중의식이 뚜렷하지 않는데 나는 작자층이 민중들의 현실인식이 뚜렷하고 의식이 성장해 있다. 민중의식의 성장이다 하는 의미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끼는 서민으로서 서민층의 승리다 라고 할 때 그러한 민중의식의 성장이 여기에서 담겨 있다. 그 다음 5번, 가의 이야기를 기본으로 하여 나에서 자라와의 대화나 토끼의 철환동을 주어 용왕을 고쳐주는 것은 구비문학의 유동성 또는 적층성이라는 의미로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설화가 소설이 되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이 되었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에 강조되는 게 뭔가, 앞서 이야기하듯이 속고 속이는 세태다. 가의 경우나 나의 경우 속고 속이는 세태, 이것은 공통되는데 가에 두드러지지 않던 부분으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갈등과 함께 민중의식의 성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나에 오면 강조되고 있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나의 밑줄 친 기억 니은에서 토끼의 발화에 담긴 작자의 의도를 각각 밝히라. 토끼의 발화에 담긴 의도, 기억에 보면 내 왕에게 허락하니 점잖은 내 도리에 어찌 시건을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토끼가 뭐냐, 자기 똥을 넣어서 용왕을 낳게 하는 겁니다. 토끼가 똥을 넣어서 용왕을 낳게 한다. 두 눈망울이 10개가 과하더라. 갖다가 먹였으면 병이 곧 나으리라 하는 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담겨 있는 것은 뭔가, 그러니까 토끼가 우월한 위치에서 그래도 용왕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또 토끼 똥을 먹고 용왕이 낳는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바로 뭐냐면 민중의식의 성장, 민중의 우월성을 잘 드러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민중들이 지배층에 대한 우월의식이다. 또 지배층에 대한 비판과 민중의 승리, 민중의식의 성장,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점을 드러내는 부분이 될 수 있다 하는 점. 그래도 또 민중의 너그러움이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뻔했지만 그래도 베풀어 주는 것, 너그러움, 이런 의미로 하더라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너그러움이라는 것도 뭔가 민중의 우월성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경우에
세부 내용에서 보면 이제 돌아와서 너구리 아재 평안하고 오소리 형님 잘 있던가. 벼슬 생각 부디 말고 이사 생각 부디 마소. 벼슬한 몸이 듣고 타강 가면 천대 받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있는 것은 뭔가 벼슬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능력 없이 허황된 꿈을 꾸지 말라 라는 그런 의미. 능력도 없는데 괜히 이렇게 토끼가 간 이유가 뭔가? 벼슬자리 준다고 하니까 따라간 겁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것과 함께 또 뭐가 있는가? 민중들의 인홍 형상에 대한 경계하는 의미도 있다. 민중들이 그 당시에 이 시기에 사회가 혼란하고 그러니까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다른 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농사를 짓던 사람이 업을 하거나 다른 업을 찾아갔다가 다시 농사를 하러 돌아왔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민중들의 인홍현상, 민중들이 인홍현상에 대한 경계, 이러한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부분에 담겨있는 의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작자의 의도를 밝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부분, 가는 화법 시간에 학생이 발표한 내용이고 나는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다. 학생 활동에 대한 평가를 작성 광부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했고, 그리고 아침 식사, 적정 수면, 규칙적 운동 이렇게 해서 그 예가 제시가 되었고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 1번 규칙적 운동이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문제와 적정 수면 시간 부족, 조사는 해놓고 이걸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관한 내용이 없네. 함께 표를 제시했으니 부분적으로 함께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이것은 읽기에서 뭡니까? 듣기에서는 뭐다? 화법이니까 듣기에서는 비판적 듣기 부분이 되겠고, 학생이 발표한 활성산소를 가장 큰 문제로 보고 활성산소를 줄이기 위해 줄넘기 운동과 더불어 항산화 요소가 많은 채소 과일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적 듣기, 내용 파악에 중심이 되는 듣기. 고3이 되어 시간에 쫓기다 보니 요즘 운동 부족으로 몸이 무겁고 쉽게 지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조사가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것은 공감적 듣기가 될 수 있고, 학생 4의 경우 활성산소가 인체에 유해한 산소라면 반대로 인체에 이로운 산소는 무엇일까? 운동이나 음식 섭취 외에 이로운 산소를 보충할 방법은 없을까? 라고 해서 이것은 뭡니까? 추리적 혹은 추론적 듣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각각 이렇게 제시가 되었는데, 문제에서 보면 학생 1과 4, 1의 경우 비판적 듣기, 4의 경우 추론적 듣기입니다. 1의 듣기 유형을 제시하고 그렇게 파악한 근거를 준거와 함께 제시하라. 비판의 경우 비판의 준거가 있습니다. 그 비판의 준거와 함께 제시하라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학생 1의 경우 비판적 듣기를 하고 있다. 비판적 듣기 맞으면 1점이 되고, 표에 제시된 다른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뭐냐? 내용의 타당성 혹은 내용의 적절성이라고 해도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내용의 타당성에서 문제가 있다, 적절성에서 문제가 있다 라고 할 때 그런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는 점. 그러니까 이 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자료에 보면 그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서 34쪽에 보면 듣기 부분을 우리가 보통 간단하게 제시하자면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이 있다라고 할 때 주로 자료 정보나 출처에 해당되는 것, 타당성이다 할 때 필자 입장이나 관점의 적절성, 근거의 보편 타당성, 그 다음에 주장에 대한 이유나 근거 제시 등등 이 부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타당성 혹은 적절성으로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공정한가, 정의로운가 하는 부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 적절성, 공정성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타당성 혹은 적절성이라고 하더라도 맞는 부분에 포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되겠고, 중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 사회 듣기 유형은 뭔가? 활성산소가 인체에 유해한 산소라면 반대로 인체에 이로운 산소는 뭔가? 운동이나 음식 섭취 외에 이로운 산소를 보충할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추리적 듣기 혹은 추론적 듣기, 추리적 듣기 혹은 추론적 듣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 그 활성산소의 유해성을 알고 활성산소가 유해하다, 그걸 바탕으로 뭘 생각하는가, 다른 부분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론산소에 대해 생각한다. 또 이론산소를 보충할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드러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추론하기, 미루어 알기. 현재 어떤 정보가, 현재 여기까지 A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A라는 부분을 이게 바탕이 되어서 A를 바탕으로 A-에 해당되는 것, 여기 A와 관련되는 A-에 해당되는 것이 뭔가, A-에 해당되는 게 뭔가, 관련이 있으면서 이 부분과 이걸 바탕으로 하면서 이제 또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하는 추론 활동, 이런 부분,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미루어 짐작하거나 파악하는 이러한 추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넓은 의미로 보면 추론 방법 종류 중에서는 뭐다? 정교화 추론에 가깝습니다. 정교화 추론에 가깝고, 또 이 부분도 미루어 알기라든지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 있던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뒤에 이어질 내용들을 추론하는 그런 형태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은 정보에 대해 추론하기, 드러나지 않은 정보, 현재 여기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을 추론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미루어 알기, 추론 중에 미루어 알기,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하기. 그래서 대체로 정교화 추론 부분에서도 보면 정교화 추론에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드러나지 않은 정보,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추론한다. 두 번째는 이 제시된 이 A에 제시된 부분을, 이런 부분을 세상사에 연결짓기, 세상사와 관련하여 연결지어서 추론하기, 이런 부분으로 보통 우리가 정교화 추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을 때 그 뒤에 부분에서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추론할 때, 정교화 추론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됩니다. 이건 뒤에 다시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듣기이고 읽기인데 서로 연관이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제시를 했고, 우리가 듣기 부분에 보통 창의적 듣기까지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창의적 듣기를 적용한다 라고 할 때 창의적 듣기, 창의적 읽기가 있습니다. 창의적 듣기, 창의적 읽기 부분을 적용하면 창의적 읽기는 뭡니까? 첫 번째 그 화자의 관점을, 화자의 내용을 나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것, 나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것. 그 다음에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는 것. 그거 말고 다른 대안은 없는가? 나의 관점에서 정리하기, 대안 생각하기, 나나 사회 문제에 적응하기. 이게 창의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도 현재 보면 비판적, 사실적, 공감적, 추리적까지 있는데 이걸 창의적 듣기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뭐가 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제가 답안에 적어놨습니다. 나는 이거를 읽고 내 생활을 개선하기로 나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규칙적 운동과 함께 내 적정 수면 시간에 맞게 잠을 자고 아침 식사도 꼭 챙겨 먹으면서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럼 이건 창의적 듣기가 되고, 또 여기서 보면 운동을 하는 거나 과일 섭취하는 부분들을 학생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생활해야 되겠다. 학생들이 함께 느끼는 문제에 대해서 나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드러내는 그러한 부분이 창의적 읽기에 해당되는데, 그걸 적용하자면 창의적 듣기 내용으로 한다면 이러한 방식의 내용이 제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6번이고 7번에 가는 서기 방법에 대한 대화이고 나는 서기 평가 도구의 구체적 사례이다. 아래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도 앞에 있던 반성적 서기는 예전에 있었던 문제이고, 나의 경우에는 그 문제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성적 서기는 반드시 우리가 그 특징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적 서기다 라고 할 때 그 부분은 특징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서
함께 제시했는데 문제 읽지는 않겠습니다. 가에 제시된 반성적 서기의 효과, 반성적으로 사용하게 된 서기를 사용하면 학생과 교사 입장에서 반성적 서기 두 가지 부분, 효과, 장점을 두 가지 설명하라. 반성적 서기는 학생에게는 확장된 글쓰기 기회를 제공한다. 확장된 글쓰기라는 게 뭘 말합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주제에 따라, 주제가 있으면 이 주제에 따라서 글을 씁니다. 주제에 따라서 글을 쓰는데, 현재 이 부분은 보통 일반적으로 주제가 주어지면 이 글을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뭔가, 이 주제에 따라 글을 쓰는 이 과정, 주제가 있고 글 쓰는 과정, 이것이 내가 글 쓰던 이 과정 전체가 뭐냐? 글쓰기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제에 따라 쓰는 것보다 내가 쓰는 과정에 대한까지 포함이 되니까 그게 확장적 글쓰기가 된다는 겁니다. 보통은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맞는 것, 칠판이다 하면 칠판에 해당되는 것인데 내가 칠판에 대한 글을 쓰게 되었다. 그럼 쓰는 과정에 내가 내용 생성을 어떻게 했고 내용 조직을 어떻게 했고 내용 표현을 어떻게 했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글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확장된 글쓰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을 반성적으로 점검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서기 수행의 인지적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 서기와 관련한 서기 동기나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 인지적 능력, 내가 어떻게 썼는가를 다시 생각해야 되니까, 내가 쓰는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니까 인지적 능력을 향상시킨다라든지, 또 인지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효능감을 향상시킨다. 교사 입장에서 교사는 학생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 학생이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는구나 이걸 잘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 피드백을 해줄 수 있다. 그걸 바탕으로 무엇이 문제구나 구체적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자료로 의미가 있고, 또 교사의 장문교수 학습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다. 교사가 내가 했는 부분에 학생이 이 부분은 제대로 학생이 적용을 하고 있구나, 이 부분은 내가 부족했구나, 교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반성적 서기에 대한 게 과거에 단순하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교사의 입장, 학생의 입장 이런 부분을 했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뒤에 자료도 있기 때문에 반성적 서기라고 했을 때 그 반성적 서기 40쪽에 보면 반성적 서기 특징과 그 다음에 그 교사, 학생과 관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나의 평가 방법의 개념을 밝히고 장점을 각각 두 가지 서술하라 라고 했습니다. 나의 평가 방법. 이전에는 이 부분에 이걸 문제를 바꾸기 전에는 여기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평가 방법에 거기에 동료 평가 표는 똑같은데 위쪽에 동료로서 평가하는 내용 1번 2번도 동료 평가 내용이었습니다. 관로 속의 내용이. 근데 지금은 그걸 동료 평가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 점검표를 바탕으로 한편에 그걸 위에 점검표처럼 구분하고 평가 요소에 따라 평가해보자. 구분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나의 평가 방법의 개념을 밝히고 장점을 각각 두 가지 서술하라. 장점을 두 가지 서술하라 라고 했는데 평가 방법의 개념이 뭡니까? 이 평가 방법은 뭐죠? 우리가 글쓰기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 내용, 구조, 표현 이렇게처럼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평가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분절적 평가라고 합니다. 반대되는 개념은 뭡니까? 총체적 평가. 총체적 평가는 이 글 자체에 대해서 글 잘 썼다 하면 상, 중, 하 이런 식으로 전체를 묶어서 평가해버리는 것이 총체적 평가다. 그런데 토막토막 하나하나 구성요소를 나누어 평가하는 것이 무엇이다? 분석적 평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에 이렇게 제시된 부분, 그래서 앞에 1번에도 설명된 이 한편의 글을 위의 점검표처럼 구분해서 평가하는 것, 그러니까 분석적 평가. 작문에 요구되는 능력이나 기능 등의 여러 구성요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는 분석적 평가이고, 분석적 평가는 명료한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적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또한 학습자가 지닌 문제에 대해 보다 구조적이고 상세한 피드백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구조적이고 상세한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학습자가 지닌 문제에 대해 보좌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학생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는구나, 못하는 부분을 뭐냐 집중적으로 이 부분이 안 되는 걸 알고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지도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총체적 평가와 분석적 평가 중에 분석적 평가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시를 했습니다. 작문 평가 부분에 그 뒷부분에 보면 직접 평가 속에 총체적 평가, 분석적 평가가 특징 부분이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다시 한번 참고로 해서 총체적 평가와 분석적 평가의 특징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8번 아래 보기 1은 중세국어 종결 의미 셈을 이해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고 보기 2는 이에 대한 학생들의 탐구학습 결과이다. 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방법에 맞게 서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있고 보기 2 학생들의 탐구 내용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탐구 결과 부분에 하댕다라고 하면 하댕다는 중세국어에서 화자보다 청자가 조금 위이거나 낮을 때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 등급에서 보면 중세국어에서 가장 낮춤이 하라체, 예사 낮춤이나 예사 높임이 뭡니까? 하야셔체. 그 다음에 아주 높임이 하쇼셔체. 이것은 평서형의 하야셔체입니다. 평서형 하야셔체. 그러니까 현대의 한해하와 같다. 내용이 담았습니다. 이번에 기억에서 뭐뭐 할다. 할다에서 리얼 열인이었다가 있습니다. 리얼이었다는 평서형이 아니라 2인칭 의문형이다. 이건 주의할 게 평서형이 아니고 2인칭 의문형. 2인칭으로 사용된 의문형이다. 이는 현대국어에 뭐뭐 할까, 뭐뭐 는가로 나타난다. 라고 해서 2인칭에 사용되는 의문이다. 라고 해서 이것도 맞게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살바시어. 살바시어라고 할 때 이 부분의 경우 앞서 말했듯이 하야셔체입니다. 그러면 살바시어에는 아시가 써 있는데 이는 화자가 청자보다 윗사람인 경우에 명령으로 사용한다. 화자가 청자보다 윗사람인 경우도 있고 아랫사람인 경우도 있고 예사 높임과 예사 낮춤 거의 동등한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동등하거나 비슷한 경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으로 보면 말하라, 사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게 혹은 말하오, 사례게, 사례오 등의 의미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는 아주 낮춤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3번에 니은의 경우 나사이다, 뭐뭐 사이다. 이 사이다는 청자가 화자보다 윗사람일 경우에 사용한다. 청자가 화자보다 윗사람일 경우에 사용하고 화자가 높은 사람에게 나십시다처럼 명령할 때 사용하는 중결음이. 그래서 명령할 때 사용하는 중결음이. 이 부분이 나사이다.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명령할 때라고 했는데 명령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쇼쇼. 나사이다가 아니고 나쇼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뭐가 됩니까? 청유형이 되는 부분입니다. 청유형이 되는 부분이어서 명령할 때 사용한다 하는 것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부분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 하는 점. 3기억과 3니은이 적절하지 않다 해서 그 부분에서 3, 4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보기 1 부분의 보기 1의 2 니은은 맹간오니까 옷이 니 있고를 형태수 분석하고 종결음의 높임 등분을 제시하라. 맹간오니까 라고 하기에는 이것은 뭡니까? 맹갈다가 기본형입니다. 맹갈다 하면 현대국어에는 만들다. 맹갈다 뒤에 나, 오, 맹간오, 그 다음에 니까의 경우에는 중세국어에서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미로 이렇게 봅니다. 원래는 니 다음에 까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데 니까를 따로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맹간오니까 이거 두 번째 부분에 있는 부분은 오신이 있고 여기는 오다 뒤에 시 뒤에 니 뒤에 있고 이것은 고 자체로 이렇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시는 주체 높임, 그 다음에 니, 옷이 니 있고 라고 할 때 너의 형태, 현재 직설, 그 다음에 있고 있어의 경우 상대 높임, 상대를 높여주는 선어말 의미. 여기에서 이게 상대를 높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냐, 아주 높임에 해당된다. 그 다음 뭐니까 라고 할 때 이 부분의 경우 예사 높임, 예사 낮춤에 해당되는 하야 셔체.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높임 등분으로 보면 하야 셔체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의 경우 하쇼 셔체로 이렇게 아주 높임으로 본다. 그래서 의문형에서 여기서는 예사 높임, 예사 높임, 의문형에서 여기에 들어가서 아주 높임의 형태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부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9번 문장, 9번 문제 역시 문법 부분입니다. 9번에서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피동표현에 대해 작성 방법에 맞게 서술하시오. 피동표현과 관련지어. 세부 내용에서 보면 피동표현은 목적어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 목적어가 나타나는 피동이 있다. 다음과 같이 능동문에서 목적어가 2개인 경우, 개가 토끼를 다리를 물었다, 토끼가 개에게 다리를 물렸다. 이렇게 될 때 이 처음에 개가 토끼를 다리를 물었다 해서 이 부분을 피동문으로 바꾸면, 피동문으로 바꿀 때 뭘 생략합니까? 주어를 생략하고 목적어가 뭐가 됩니까?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토끼가, 그 다음에 개에게는 빼도 됩니다. 토끼가 다리를 물렸다. 이렇게 하더라도 다리를 하는 것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참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래서 뭐냐, 목적어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목적어가 2개인 경우, 원래 문장에서 목적어가 2개가 있었을 때 그때 하나는 주어가 되지만 목적어 하나는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례가 될 수 있고, 하지만 목적어가 2개인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 그것이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예가 그러한데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철수가 책상을 귀퉁이에 잡았다, 책상을 귀퉁이를 잡았다 이렇게 되면 책상이 철수에게 책상이 귀퉁이를 잡혔다, 책상이 철수에게 귀퉁이를 잡혔다 등등의 형태가 돼서 이 경우는 좀 어색한 문장이 됩니다. 이거 1번의 경우는 뭔가 무정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동의 경우 동작을 입는 인물이 그래도 유정명사인 경우에 자연스럽습니다. 여기 1번의 경우 무정명사여서 문제가 된다 하는 점. 2번에 바둑이가 여자아이들을 물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은 바둑이에게 여자아이들을 물렸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 이 부분은 어색한 문장이 됩니다. 그래 여기서는 뭐냐면 2번처럼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1번은 뭐냐면 무정명사여서 문제가 되었다. 두 번째는 여기서는 상위와 하위라고 했을 때 이 경우에는 좀 안 된다는 겁니다. 상위와 하위에는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좀 잘 안 되지만, 그러나 전체와 부분은 또 가능합니다. 전체와 일부 부분에 해당되는 이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상위 개념, 하위 개념으로 포함되는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비동이 잘 안 되는 경우이다 하는 점. 그래서 예를 들면 맨 위의 문장, 개가 토끼를 다리를 물었다. 토끼 다리라고 할 때 여기선 토끼가 전체라면 토끼의 다리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개념이라면 토끼, 동물 이런 부분이 상하위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토끼 다리, 이건 부분 속의 전체,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에서 보면 주인은 강아지를 팔았다. 주인은 강아지를 3마리를 팔았다. 강아지가 주인에 의해 3마리를 팔렸다. 여기서 대상과 수량의 관계일 때도 안 된다. 세 번째 상위 하위도 안 되고, 무정명사 안 되고, 2번에 상위 하위 안 되고, 어떤 대상,
자체와 수량의 경우, 이런 경우에 잘 안 된다 하는 점. 대상과 수량의 경우가 잘 안 된다. 그럼 가능한 것은 전체 부분일 때 이런 경우에는 무리 없이 잘 되는데, 무정명사가 온다든지 상위 하위라든지 대상 수량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비동에서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동 부분에서 여기 조금 깊이 들어가서, 원래 피동문에는 뭐가 없습니까? 원래 피동문에는 목적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데 목적어가 있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이냐? 원래 능동문에서 목적어가 2개인 경우는 피동문에도 목적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전체나 전체와 부분이 될 경우에는 이게 성립해서 있게 되는데, 무정명사나 상위 하위가 되거나 대상 수량 관계처럼 되어버리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 4번에 보면, 자료 4에서 피동문이 성립할 때 주어의 손해 혹은 이익에 대해 서술하라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서 비상금을 빼앗았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비상금을 빼앗겼다. 진이는 월급을 깎였다. 진이는 월급을 깎였다. 진이는 빚을 깎였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빚을 깎였다 이런 부분은 통용이 안 됩니다. 이 2가지 용례를 통해서 보면, 피동문의 경우 주어가 이득을 보는 경우가 아니라 주어가 피해의 의미를 지니는 것, 무엇을 입는 겁니다. 무엇을 당하다, 무엇을 입다. 피동이어서 주어가 무엇을 당하거나 무엇을 입을 때, 그때 손해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경우가 피동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동문은 주어가 이득을 보는 경우가 아니라 주어가 피해의 의미를 지닐 때 사용하는 거.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비상금을 빼앗았다. 이때는 어머니가 라고 해서 어머니가 행위의 주체가 됐는데, 아버지가 빼앗겼죠. 그래 아버지를 강조하고 아버지의 피해를 강조하니까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비상금을 빼앗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무꾼이 사슴을 쫓는다. 나무꾼이 사슴을 쫓는다. 이때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사슴이 피해를 입고 있다 할 때는 사슴이 나무꾼에게 쫓긴다. 사슴이 나무꾼에게 쫓긴다. 그럼 피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 경우에도 사슴이 무언가 피해를 입고 있는 중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주어 피동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진이는 월급을 깎였다. 진이가 억울한데 진이는 빚을 깎였다. 이런 부분으로 하면 빚은 갚아주는 것이고, 빚 깎이게 되면 유리하니까 이때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9번 부분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피동 표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부분이 있습니다. 10번에 최인훈의 광장, 가의 경우, 나의 경우, 이렇게 해서 가 부분, 가 지문은 이게 뭐냐 하면 남한과 북한을 함께 정신적으로 잘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이 지문 자체가. 그러면서 이 작품이 모더니즘이다 라고 할 때 혼자 사색을 하고 생각을 하는 지적 인식의 측면,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 10번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역시 이 부분의 경우 최근에 모더니즘과 관련되는 시가 별로 안 나왔습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학적 경향을 밝히고,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학적 경향,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학 경향은 뭔가 모더니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나 구를 각각 제시할 것, 가는 구의 형태, 나는 단어의 형태로 제시하라 라고 했습니다. 모더니즘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모더니즘을 번역하면 뭐라고 합니까? 모더니즘은 주짓이라고 하지요. 주지주의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많고, 기본적으로 보면 어떤 자본주의 문명에 대해서, 자본주의 지닌 문명
자본주의 문명이 지닌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비판적 인식이니까 이 비판적 인식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지적 인식이다. 지적 인식, 관념, 주지주의라고 할 때 우리가 서정시를 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서를 위주로 하는 것. 일반적인 것이 정서를 위주로 한다면 이것은 뭐냐? 지식, 지라고 했을 때 이런 지적 인식, 관념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지니고 있는 그런 말을 찾아서 제시하라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의도하는 부분, 앞부분에 모더니즘 성향을 지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데 그 모더니즘 성향에서 그걸 가장 잘 드러내는 그 특징을 잘 드러낸 다는아 구. 그래서 가의 경우에 보면 셋째 단락에 넷째 줄 뭐뭐 사고 만다. 인류학자의 분석력과 직관, 인류학자의 분석력, 직관 이런 것이 바로 지적 인식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서는 이연사행의 사념, 생각사 생각님의 사념, 생각이라든지 헝커리 전제 사념 벙어리 되어 온갖 생각인데 다 자본주의 문명에 대한 인식, 생각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념 부분이 됩니다. 가는 분석력과 직관이고 나는 사념에 해당되는 요소이다. 두 번째 부분에서 가나에서 작자가 각각 표면에서 문제 삼는 현실과 그 이면의 근본 원인, 표면에서 문제 삼는 현실이 무엇이다. 표면에서 문제 삼는 현실. 그 다음에 이면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다. 이렇게 했을 때 가의 경우는 뭡니까? 표면에 드러나 있는 것은 남북의 문제, 북한의 폐쇄성, 남한의 불평등, 남북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 근본 원인은 뭡니까? 바로 전쟁과 이데올로기 대립이다. 전쟁과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서 표면에 드러나는 현실은 보면 2년 3년 등에서 고층 빌딩과 야경, 이게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고층 빌딩과 야경, 그 다음에 낯설은 거리 아우성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표면에 드러나는 것이 야경, 고층 빌딩, 그 다음에 상막하고 획일화된 모습, 공허한 군중의 행렬 이런 것이 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인데 그 근본 원인은 뭔가? 자본주의 문명의 문제점, 도시 자본주의 혹은 도시 문명의 문제점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모더니즘 부분 역시 문제 앞부분에 모더니즘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함께 묶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1번 부분에서 보면 거기에 있는 게 대화중심 학습 모형, 대화중심 학습 모형, 이것이 의미를 지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유일하게 문학 전용 교수 학습 모형이다. 문학 전용 교수 학습 모형으로서 대화중심 학습 모형이 있는데 대화중심 학습 모형이다 라고 할 때 과거에 이 부분이 적용되어 나왔던 것이 2016년에 한번 적용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적용이 되어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대화중심 모형에서 주의할 점이 학습 모형에서 첫 번째 단계가 내적 대화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내적 대화이고 그 다음에 횡적 대화, 그 다음에 종적 대화. 여기서 내적이라는 학생 개인, 여기 학생 개인이 하는 부분이고 횡적 대화하는 것은 학생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교사와 학생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하는 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내적 대화의 경우에 내적 대화하면 혼자서 감상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혼자서 어떤 질문을 하고 혼자서 감상하는 그런 단계다.
그래서 혼자서 자기 자신이 적절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고, 이러한 단계가 바로 내적 대화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내적 대화에서는 질문에 보면 나름대로 우리가 감상을 유도할 수 있는 나름의 깊이 있는 질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질문을 만들 때 그런 점을 생각해야 되고, 여기 예를 들면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라. 주제가 뭐냐? 주제를 단순하게 한마디로 말하는, 주제를 한마디로 이렇게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단답형으로 여기에 나타나는 소재가 무엇인가 단답형으로 말할 수 있는 이런 단답형의 경우라든지, 단순 질문 이런 부분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어야 된다 하는 점. 그래서 여기 횡적 대화의 경우에는 학생들끼리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학생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나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다, 상대는 또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걸 물으면서 학생들끼리 대화하는 부분이 횡적 대화다 하는 점.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반응 아니면 자기 자신의 감상 내용을 제시하면 그게 횡적 대화가 됩니다. 그 다음 종적 대화 부분인데, 이 종적 대화의 경우에는 교사와 학생이 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여기에서는 평등하지만 여기에서는 교사가 더 권위를 가집니다. 교사가 권위를 가져서 교사의 경우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가 라고 할 때, 보통 교사의 경우 학생들이 틀린 내용을, 무언가 문제점이 있다, 틀린 내용이 있을 때 그것을 교정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학생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할 내용, 보충하거나 보완할 때, 틀린 것은 이런 게 문제가 있다라고 교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안 다루었다는 겁니다. A 내용이 이 부분에 중요한데 A 내용이 다뤄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하고 보완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을 대체로 보면 질문하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학생 스스로 깨닫게 하는 부분으로,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 직접 설명해 줘도 되고 질문을 통해 학생 스스로 깨닫게 하는 부분도 가능하다. 과거에 2016년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그때 2016년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부분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2016년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하면,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2016년 문제를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앞에서 횡적 대화라고 할 때 여기에 두 사람 세 사람 정도 횡적 대화, 누구 이렇게 세 사람 횡적 대화 부분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걸 제시하고, 그 다음에 종적 대화로서 교사의 대화 부분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교사가 누구 학생은 어떤 부분에서 그 단어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앞뒤 관계를 파악하거나 이러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누구도 무엇에 대해서 잘못 파악하고 있다 라고 해서 2016년에 나왔을 때 두 사람 다 틀린 내용을 교정하는 내용으로, 틀린 내용을 교정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2016년에 나온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의 경우에 틀린 내용을 교정하는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필요한데, 여기서 문제 부분을 이걸 과거에 나왔던 부분처럼 그렇게 내도 좋은 문제가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강의 때마다 2016년에 이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보면 질문에서 이런 부분에 능숙해지려면 질문의 종류 부분을 구분하는 것으로 현재 제시되어 있는 것은 그러한 유형에 해당됩니다. 자, 가 작품을 나의 학습 모형으로 학습을 진행하면서 다와 같은 독자 개인의 내적 대화 질문을 제시했다. 다의 경우, 다의 목록 중 적절하지 않은 질문 모두 골라 그 이유를 제시하라. 여기 적절하지 않은 것, 만약에 이 부분에 내용이 틀리면 그것도 틀린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게 됩니다. 그런데 틀린 내용은 없고, 이 시의 시적 화자는 누구인가? 중년 남성이다. 단답형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 안 된다는 겁니다. 시적 대화는 누구이고 그것이 어떤 기능이나 효과를 지닐까? 기능이나 효과 이런 것까지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의 경우 단답형으로 되니까 적절하지 않고, 이 시에 나타난 두 가지 공간 배경은 뭔가? 시골과 도시다. 이것도 역시 단답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1과 4처럼 1과 4의 경우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나 감상 과정 없이 단순하게 주제를 묻거나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은 내적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물론 이런 부분 속에 1, 2, 3, 4, 5, 6이나 이런 부분 속에 틀린 내용을 하나를 넣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틀린 내용으로 하면 이건 내용 파악이 잘못되어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1번,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된다 하는 점. 그 다음에 위의 라에 제시한 AB 대화의 종류 및 각 질문의 성격. AB 대화에서 A의 너는 그날 밤을 닫힌 시간으로 이해한 의견을 보았는데 내 생각에는 성탄제의 밤과 연관지어 인류에 대한 사랑의 의미로 확대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 너희들의 의견은 어때?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은 어떠냐라고 해서 A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 그 A에서 여기서는 뭐냐 하면 앞에서 횡적 대화, 독자와 독자 간의 대화이다. 그래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감상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해서 의견을 묻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점. 그러니 단순히 나의 의견만 제시하고 끝인 게 아니라 누가 A라고 했다면 그 A에 대해서 나는 A가 아니고 B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서 도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뭐냐? 횡적 대화. 횡적 대화 중에서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다른 감상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다른 의견을 통해서 토의를 유도하는 그런 질문이다. 그 다음에 B의 경우 여러분이 대화를 나누면서 색채 이미지의 대비라는 요소는 주목하지 않더군요. 어두운 방과 밝은 숯불, 눈과 붉은 산수유 열매 등 색채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시인이 드러내려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앞에서 종적 대화입니다. 교사가 제시하는 종적 대화인데 여기서는 뭐냐면 교사는 틀린 내용으로 제시할 수도 있고 여기서 제시된 것은 부족한 부분에 보충 보완하는 이런 의미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틀린 것으로 할 수도 있고 교사는 이러한 부분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는 내용으로 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2번에 해당되는 그러한 질문 성격이다. 부족한 내용을 보충해주는 학생들과 간의 대화인데 학생들이 감상에 다루지 않은 내용에서 보충하는 그러한 의미의 질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이 부분을 2016년에 낼 때 이러한 의미 형태로 문제로 이게 종적 대화 부분에서 틀린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로 냈는데 이게 질문 특징을 파악하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것과 관련되는 내용을 낼 수도 있고 과거처럼 이렇게 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교사이기 때문에 종적 대화 부분에 항상 틀린 내용을 파악하는 것인가 부족한 내용을 보충해 줘야 되는가 또 이 질문의 경우에 질문으로 해서 여기서는 뭐냐 학생 스스로 파악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으로 유도를 했는데 교사가 직접 설명해 주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틀린 내용을 교정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요성격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2번 문제 부분이 있습니다. 12번 문제 부분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12번 전에 그 부분에서 대화 중심 학습 모형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 부분은 참고를 해서 대화 중심 학습 모형이다. 67쪽에 잠깐 보면 거기에 첫 번째 문학 텍스트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내적 대화 단계에서 하는 질문인데 그 속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문학 텍스트에 대해 소재 차원 답변. 소재가 뭐다? 객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적 대화라는 건 조금 더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단순 소재, 단순 주제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단답으로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감상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12번 아래 자료를 통해 국어의 인용 표현에 대해 작성 방법에 맞게 서술하시오. 국어의 인용 표현.
그럼 우리가 국어 인용 표현이다라고 할 때 인용 표현은 우리가 과거에는 인용절에서 다루다가 2015 교육과정에 인용 표현이라고 해서 이게 포함되기 시작했고 2022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용 표현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과거에는 그 이전에는 인용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법 요소 중에 현재 우리가 다루어야 할 문법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문장의 종결 부분, 높임, 시간, 사동, 비동, 부정. 과거에 이렇게 다루어지다가 지금은 인용 표현, 7번째 인용 표현이 교육과정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용 표현은 우리가 인용절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인용절에 해당되는 것, 그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꾼다든지,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인용절에 해당되는 것 제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용에서는 뭡니까? 인용의 부사격 조사, 직접 인용에서는 뭐뭐라고 하고 등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간접 인용에서는 고를 사용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용절 부분을 다루는데, 인용절이라고 할 때 인용절은 그 절 형식 자체로 보면 어떤 절에 포함이 된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인용절은 또 어떤 부분에 포함된다? 우리가 인용절로 하지만 어디에? 부사절에 포함이 됩니다. 부사절에 포함입니다. 왜? 인용되는 문장 뒤에 뭐가 옵니까? 조사가 어떤 조사? 부사격 조사라는 겁니다. 뭐뭐라고, 뭐뭐하고, 뭐뭐고 하는 것이 뭐냐?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인용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부분에 인용이 되는데, 그게 문장 성분 위주로 본다면 뭐가 된다는 겁니다. 문장 성분 위주로 보면 인용절은 부사절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명사절, 그 다음에 관형절, 부사절 이런 것은 문장에서 특징에 따라 제시하는 겁니다. 인용절은 그게 아닙니다. 인용절의 경우에는 인용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따지고 있고, 인용절의 경우에도 문장 기능에서 하는 걸로 보자면 뭐가 된다? 부사절에 포함이 될 수 있다 하는 부분도 함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인용절 부분에서 일반적인 내용은 우리가 과거에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인용 표현이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가의 경우 인용 표현에 대해서 직접 인용, 간접 인용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것이고, 나의 경우 요즘 말에서는 뭐가 되는가 하면 이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이 반반쯤 섞여 있는 형태로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경우에 가의 경우에 직접 인용, 나의 경우 간접 인용 다는 뭐냐? 반반 섞여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A가 바로 그렇다. 가나와 비교해 다의 A 인용 표현의 특징을 서술하라. 다의 A 인용 표현은 뭔가? 그 애가 그러더라. 난 저 아저씨랑 밥 먹기 싫다. 먹기 싫다라고 할 때 이게 뭡니까? 특징이 먹기 싫어,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먹기 싫어. 왜 내가 저 아저씨랑 밥 먹어야 해? 이렇게 됐을 겁니다. 밥 먹어야 해 하고 라고 하고 말해서 내가 그 이유를 말해줬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뒤에는 또 뭐가 안 온 겁니까? 직접 인용인데 뭐가 안 왔다? 하고 라고가 안 왔습니다. 따옴표가 있으면 직접 인용이고, 직접 인용되는 하고라든지 라고 이 부분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문장에서 우리가 보면 직접 인용이 있고 간접 인용이 있다라고 할 때, 직접 인용의 경우에 평서문의 경우 평서문, 감탄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각각 이렇게 평서문의 경우에도 문장의 형태가 있습니다. 평서문의 경우 격식체가 있고 비격식체가 있다라고 할 때 평서문에서 보면 한다,
하네, 하게, 하오, 해, 해요 등등 이런 평서문의 격식과 비격식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높이 등분에 따라 일상생활에는 다르게 사용되는데 이것이 간접인용으로 안길 때 그런 종결 형태가 이런 다양한 종결 형태가 있지만 이게 종결 형태가 통일돼서 평서형에 오면 간접인용에서는 뭐로 사용됩니까?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면서 뭐뭐라고 그 집에 가라고 말했다. 집에 간다라고 말했다. 집에 갑니다라고 말했다. 하듯이 라고로 이렇게 라고 또는 하고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 하는 점. 이렇게 종결 뒤에 뭐뭐라고 하는 형태로 오게 되는데 간접 인용이 되면 따옴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여기서 보면 종결 형태에서 평서형 종결은 종결이 모두 뭐로 통일된다? 다로 통일이 된답니다. 다로 통일이 되고 고 여기는 부사계종 이렇게 되고 다 뒤에 고로 이렇게 해서 바로 이어집니다. 뭐뭐 다고 감탄형도 뭐로 이어집니까? 감탄형 우리가 뭐뭐 구나 구먼 구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뭐뭐 비가 오는구나 라고 말했다 하는 형태인데 여기도 똑같이 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탄형과 평서형은 두 가지가 똑같이 나타나서 그러다 보니까 기본형으로 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의문형은 뭐로 나타납니까? 의문형도 가느냐, 가는가, 가오, 갑니까? 이렇게 종결이 다양한데 뭐뭐라고 하고처럼 이렇게 나타나다가 여기 오면 뭡니까? 동사의 경우에는 너냐, 형용사의 경우 냐 이렇게 너냐 또는 냐 그 다음에 고 이렇게 이어주고 명령의 경우 해라 하게 하오 합쇼 해서 뭐뭐라고로 되다가 여기서는 뭐로 됩니까? 뭐뭐라 뭐뭐라고 청유형의 경우에도 하자 하세 하시지요 등으로 되다가 여기 오면 뭐가 됩니까? 자 뭐뭐 자고 이렇게 이어진다. 여기서 직접 인용의 경우 앞에서 따옴표 뒤에 라고 하고 이렇게 사용이 되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 뭐뭐 다고 느냐고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문장을 다시 한번 보면 뒤에 간접 인용이 되면서 현재 이 부분에 뭐가 되는가 하면 직접 인용이 되었다면 직접 인용을 한다면 이게 있어줘야 됩니다. 직접 인용 표시를 드러내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직접 인용을 한다면 이게 있어줘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점. A엔 그게 없고 그 다음에 또 난 저 아저씨는 밥 먹기 싫다. 밥 먹기 싫다 하는 것은 아마 밥 먹기 싫어라고 했을 겁니다. 비극식의 어떤 종결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뭐 싫어라고 했는 게 싫다 이렇게 바뀌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왜 내가 저 아저씨는 밥 먹어야 하는 거냐? 그래 왜 내가 저 아저씨는 밥 먹어야 해? 의문형으로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또는 비극식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다로 여기에서는 냐로 너냐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형태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없고 또 간접의 이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의 A 부분은 내부의 인칭은 따옴표를 활용하고 가의 직접 인용이지만 정작 의미는 아이가 한 말과 다르게 뭐한다 느냐 등의 간접 인용 형태를 따르고 있다. 직접 인용 같은데 간접 인용 같은 어중간한 형태의 인용법이다. 그 중립적 직접 인용이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 용어로 이런 형태를 중립적 직접 인용이라고 한다. 근데 이렇게 인용 표현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중립적 직접 인용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는가 왜 이렇게 사용하는가 라고 할 때 이런 부분이 A 표현은 직접 인용 측면에서 피인용자가 한 말을 직접 제시하다 보니까 간접보다는 직접 제시가 효과적입니다. 그 상태 그대로 제시가 되니까 그대로 제시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 시간에 뭘 했는가 하면 인용 설명을 할 때 대화가 직접 제시된 이것과 똑같습니다. 좀 더 직접적이다 구체적이다 이렇게 드러내는 것과 같은 의미다.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 주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데 효과적인 장점이 있는데 동시에 또 간접 인용 측면에서 보면 인용자의 감정과 내용 사이에 객관적인 거리감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인용한 사람 감정과 그 다음에 인용자의 감정 내용 그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 그 애가 그러더라
그 애가 그러더라. 인용한 사람이 현재 나라면 그 애에 해당되는 내용을 여기서 보면 그 애가 먹기 싫다. 왜 먹어야 하는 거냐. 이렇게 함으로써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객관적인 좀 더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직접 생각이 아니라 인용자와 내용 사이, 인용자와 실제 말한 사람 사이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거리감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점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예, 뒤에 분. 5번 문제. 예. 5번 기억에서. 예. 잠깐만요. 5번 기억에서 작자의 의도를 5번 기억 무엇을 드러낸다? 예. 화합, 공존 혹은 조화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서 조금은 부분적인 부분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드러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안 드러난다 말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여기에서 보면 뭐냐면 나의 똥이 장이 좋아 청려를 한다 하니 이렇게 되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똥을 갖다 먹이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 앞에서 보면 한편으로 보면 앞서 제가 이제 말한 것처럼 지배층에 대해서 민중의 어떤 우월의식을 드러내는 부분도 있고 또 앞에도 제가 설명했는데 이 부분에 또 한편 부분적으로 보면 뭐도 되는가 하면 그래도 미운 왕이지만 그래도 민중들이 너그럽게 용서해준다. 너그럽게 용서한다.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너그럽게 용서한다라면 너그럽게 용서한다는 그 말이 뭐냐? 조화의 의미도 있다. 부분적으로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예. 6번. 학생 사와 관련되는 부분. 예. 예, 예. 학생 사의 경우에 이게 읽기로 보자면 예를 들어서 다른 방안을 제시하는 이런 부분이 되면 앞에 제가 이제 창의적 듣기도 이렇게 제시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출이나 추론 부분이 뭐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출이나 추론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 따라서 창의적인 부분과 유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내용이 여기 제시된 내용이 유사해질 수 있는데 제가 현재 이 창의적인 부분을 왜 문제로 사용을 안 했느냐 하면 화법이나 이 경우에 창의적 듣기 부분이라는 부분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책에. 읽기에는 창의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원래는 거기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이게 창의적으로 답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책에 확인을 하니까 그 부분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걸 한다면 창의적 듣기를 한다면 이런 부분으로 답을 제시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읽기라면 이게 창의적 읽기다 라고 해서 그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듣기 부분에 그 부분에 없는 부분이 내가 임의적으로 만들어 넣기는 그렇고 근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안 하기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창의적 읽기 부분을 따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추론적이라고 할 때 어떤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뒤에 이것과 관련되는 어떤 부분을 제시한다라고 할 때 추론적 읽기가 뒤에 이제 B형 문제 그런 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다.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제시하는 그런 부분의 경우가 뭐가 되는가? 드러나지 않은 정보가 이제 해결에 관한 것이나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게 창의적인 부분하고도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 내용 자체로 보면 읽기 부분에 창의적 읽기다라고 할 수 있는데 듣기 부분에는 창의적 듣기로 이렇게 용어를 제시해 놓은 화법 부분에 그게 제시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확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으로 보고 만약에 이게 읽기였다면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창의를 뺀 상태로 그래서 저도 이제 책에 있는 부분만을 제시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걸 이제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창의적 듣기 예로 제가 해놓은 부분이 요걸 따로 제외해 놓은 이유가 뭔가 자료에 없더라는 겁니다. 요걸 언급을 안 하고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에서는 읽고서 하나하나 따져서 그걸 할 수 있는데 듣는 순간에 그 부분까지 좀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는지 창의적 듣기 부분까지를 제시하지를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임의로 또 만들어낼 수는 없어서 만약에 여기 하게 된다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그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료에도 보면 그게 그 뒷부분의 자료에 창의적 듣기가 없습니다. 제가 없앤 게 아니에요. 책에 없는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이걸 좀 만들어 넣기가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창의적인 걸 만약에 읽기 부분을 듣기에 적용한다면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제시를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예. 10번 문제. 여러분이 그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강의에서 제가 하면서 언제든지 저는 정문적답으로 받습니다. 모든 강의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거 다른 분은 아무도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이거 아마 모의 시험 일 하더라도 질문 받습니까? 잘 안 받을 거예요. 아마 그냥 따로 하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지. 저는 시험 치고 나서 항상 그렇게 합니다. 어떤 부분이나 아니면 내 강의 모든 강의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혼자 모르고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질문 시간이 걸려도 질문하고 해결하고 이게 가장 좋습니다. 예. 10번. 예. 예. 인간 소외나 삭막함. 뭐냐면 이게 이제 인간 소외 삭막함이 자본주의 문명의 특징이긴 한데 여기서 보면 모더니즘 여기서 문제 묻는 것은 자본주의 특징이 아니라 모더니즘 문학적 경향을 밝히고 문학적 경향을 말하는 겁니다. 문학적 경향을 말하는 것이니까 자본주의라든지 문학 특성 속에 우리가 보면 앞서 말했는데 제가 자본주의나 도시 문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지적 인식이다, 지식이다라고 했는데 나오는 이런 부분에 예를 들면 삭막함이다, 아니면 뭐 도시의 문제다라고 할 때 이 자체가 모더니즘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냐? 지적 인식. 그걸 관념적으로 인식하고 지적으로 드러내는 것.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거 관심을 갖고 이걸 지적으로 드러내는 것. 이런 부분이 모더니즘 문학 경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이게 나타난다. 삭막함이 나타난다. 도시 문제가 나타난다. 삭막함이나 도시 문제는 사실주의에도 다 나타납니다. 소설이라고 할 때. 현대소 사회를 다루고 다 나타나는데 그런 것을 사건으로 사실주의에는 뭐냐? 사건이나 플롯으로 그런 내용을 다룹니다. 여기에는 뭐냐? 관념이나 지적인식으로 다룬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그 지적인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가의 지문을 잘 읽어보면 그렇다면 남력을 택할 것인가? 명준의 눈에는 의뢰했다. 미친 믿음이 무섭다면 숫자의 믿음조차 없는 것은 허망하다. 이게 뭐냐? 이런 자본주의나 전쟁이나 이런
문제점인데 그걸 머릿속에서 뭘로 합니까? 지적인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관념으로 지적인식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게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이런 문제에 해당되는 것을 사고, 관념, 지적인식 이렇게 드러내면 모더니즘이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건이나 행위로 드러낸다. 사건이나 행위로 드러내고 그렇게 인물 간의 대화, 사건, 행위로 드러내면 사실주의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걸 잘 읽어보면 이건 뭐냐 하면 인물이 머릿속에 관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 모더니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런 예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쭉 다 읽어보면 이게 사건은 아니죠. 그런데 이건 뭐냐, 잘 읽어보면 그 도시나 아니면 전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 남한이나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사고력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답변이 됐습니까? 예. 예, 생각하고 관념하는 거. 예, 여기 있는 내용처럼 이런 거. 예문. 비판도 됩니다. 비판도 되고 머릿속에 이런 모든 사고작용, 지식 다 됩니다. 그 지적인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지라고 하는 것도 주지주의. 우리가 일반 시에서는 우리가 그걸 바꾸자 뭐냐, 서정시는 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정은 뭐냐, 정서다, 기쁨이다, 슬픔이다 등의 정서인데 주지라는 것은 뭔가 그런 단순한 정서가 아니고 지식, 깨달음, 생각, 관념 등등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 작품도 바로 뭐냐면 이 자본주의 문명에 대해서 이게 참 문제다. 그게 보면 창백한 묘석, 찬란한 야경 이런 부분에 대해 삭막한 이 부분이 제시되어 있고, 이런 것에서 뭐냐 하면 느끼는 고뇌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경우에도 모더니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비행을 하는데, 질문하는 데 대해서 두려움 갖지 말고 언제든지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간에 이 부분이 문제점 있는 거 해소가 되어야 여러분이 이제 뭐냐면 다른 진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